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분석되고 또한 견제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미국, 중국, 러시아? 아닙니다. 그럼 이 나라를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공장이 바로 멈춥니다. 중국이 느려지고 유럽의 계획이 무너지고 러시아의 복구가 불가능해집니다. 전 세계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밀어내지도 못하고 놓아두자니 통제가 안 됩니다. 이 나라는 패권국도 군사 강국도 아닙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 나라 없이는 계획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불과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나 전 세계를 고개 숙이게 만든 나라. 지금부터 그 불가능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매년 같은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는 어디입니까? 학생들은 늘 같은 답을 말하죠. 중국, 러시아, 중동. 그때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세계가 가장 조심스럽게 균형을 맞추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집니다. 저는 마커스 포크너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30년 넘게 국제정치와 지정학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국가를 분석했지만 최근 몇 년간 가장 흥미로운 현상은 단연 한국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한 균형이란 게 뭘까요? 간단합니다. 건드리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위험한 나라는 무섭지만 균형을 맞춰야 하는 나라는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기울이는 순간 자기 쪽이 먼저 무너지니까요. 저는 학생들에게 한 가지 현상을 설명합니다. 최근 10년간 주요 국가들이 한국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분석해봤습니다. 경고는 수십 번 있었습니다. 규칙 강화도 여러 차례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끝까지 간 사례가 없습니다. 압박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멈춥니다. 제재를 언급했다가 흐지부지 됩니다. 왜일까요? 강의실이 더 조용해집니다. 학생 하나가 손을 듭니다. 교수님, 그럼 왜 안 누릅니까? 위험하면 누르는 게 정상 아닙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하나 더 던지죠. 한국을 밀어내면 무엇이 같이 무너질까요?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제가 설명을 시작합니다. 압박이라는 건 힘의 표현이 아닙니다. 손해를 감당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나라를 경제 제재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품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재를 하는 순간 우리 공장도 멈춥니다. 우리 군대도 무기를 못 만들게 되죠. 그러면 제재를 한쪽이 먼저 곤란해지는 겁니다. 한국을 밀어내는 순간 정치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산업이 무너집니다. 반도체가 안 들어오면 스마트폰을 못 만들죠. 배터리가 안 들어오면 전기차가 멈춥니다. 군수가 흔들립니다. 포탄을 만들던 공장이 멈추고 방산 수출 계약이 무너집니다. 일정이 붕괴됩니다. 납기일을 못 맞추면 계약이 깨지고 다른 나라가 그 자리를 차지하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흔들립니다. 학생들 얼굴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을 건드리려면 먼저 균형을 따져야 합니다. 얼마나 손해를 볼 건지, 얼마나 오래 버틸 건지, 그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균형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손해가 너무 크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위험한 나라가 아닙니다. 균형을 맞춰야 하는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위험한 나라는 억제하면 됩니다. 힘으로 누르면 되죠. 하지만 균형을 맞춰야 하는 나라는 다릅니다. 한쪽으로 기울이면 자기가 먼저 무너지니까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저는 칠판에 한 문장을 적습니다. 세계는 이 나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한 줄을 더 추가하죠. 하지만 두 개의 줄을 동시에 잡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묻습니다. 두 개의 줄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나는 견제하는 줄입니다. 한국이 너무 강해지지 않게 규칙을 만들고 기준을 강화하고 경고를 보냅니다. 다른 하나는 붙잡는 줄입니다. 한국이 만든 것 없이는 계획이 안 돌아가니까 계속 손을 내밉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견제하면서도 붙잡고 붙잡으면서도 견제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간단합니다. 한국은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 하나가 다가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은 안전한 건가요? 저는 천천히 대답합니다. 안전한 게 아닙니다. 건드리면 같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도 다릅니다. 안전하다는 건 아무도 신경 안 쓴다는 뜻입니다. 약해서 위협이 안 되니까요. 하지만 건드리면 같이 흔들린다는 건 다릅니다. 건드리고 싶지만 못 건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세계는 한국을 계속 지켜봅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손잡는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한 균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두 개의 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제와 붙잡기가 어떻게 동시에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세계가 이 상태를 바꿀 수 없는지 말입니다. 강의실 불이 꺼집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가 교과서에 없던 내용이었으니까요. 저는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견제는 약자에게 하지 않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합니다. 견제라는 건 뭘까요? 상대가 너무 강해지지 않게 막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상대가 이미 위로 올라왔을 때만 하는 행동이죠. 약한 나라는 견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면 되니까요. 한국이 받는 경고, 규칙 강화, 기준 변경은 뭘 의미할까요? 이미 상위권에 올라왔다는 신호입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견제만 하면 되는데 왜 동시에 다른 행동을 할까요? 저는 칠판에 한 줄을 더 적습니다. 한국을 빼고 다시 짜본 시나리오는 항상 실패합니다. 학생들 표정이 바뀝니다. 제가 설명을 이어갑니다. 대체 국가는 있습니다. 이론상으론 가능하죠. 하지만 실제로 돌려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시간표가 안 맞습니다. 같은 부품을 만드는데 6개월이 더 걸립니다. 품질이 흔들립니다. 불량률이 2배로 늘어나죠. 납기가 무너집니다. 약속한 날짜를 못 맞추면 계약이 깨집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이 멈추고 계획이 늦춰지고 비용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단정합니다. 이건 호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강의실에서 웃음이 사라집니다. 호감이라는 건 뭘까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죠. 이건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다릅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짜여 있으면 감정으로는 못 바꿉니다. 세계는 한국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로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이미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요. 학생 하나가 손을 듭니다. 교수님, 강한 나라는 많지 않습니까? 왜 유독 한국만 이런 겁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만 강합니다. 어떤 나라는 자원이 많습니다. 어떤 나라는 기술이 좋죠. 또 어떤 나라는 시장이 큽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저는 칠판에 단어들을 적습니다. 제조, 기술, 군수, 인프라, 해양. 그리고 말합니다. 한국은 하나가 아니라 묶음 전체가 작동하는 나라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에서 반도체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도 필요하고 그 장비를 돌리는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 완성된 반도체를 운송하는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이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한 분야만 건드리면 다른 분야가 즉시 반응합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상대가 대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를 대체하려다가 나머지까지 흔들리면 계획 전체가 무너지죠. 그래서 세계는 한국을 향해 두 개의 줄을 동시에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견제하는 줄입니다. 너무 강해지지 않게 막습니다. 다른 하나는 붙잡는 줄입니다. 놓치면 안 되니까 계속 잡고 있죠. 이 두 줄을 동시에 당기는 겁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전제 조건이 됐습니다.
선택이라는 건 뭘까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다릅니다. 이게 없으면 시작조차 못합니다. 한국이 빠지면 계획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세계는 한국을 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견제는 하되 밀어내지는 못합니다. 이게 바로 균형입니다. 강의가 끝납니다. 학생들이 천천히 자리를 뜹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묶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한국은 하나가 아니라 전체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왜 그게 가장 무서운 건지 말입니다. 저는 세계 지도를 펼칩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어떻게 협상할까요? 학생들이 지도를 바라봅니다. 제가 설명을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하나로 협상합니다. 어떤 나라는 기술로 협상하죠. 특허가 많고 연구 수준이 높습니다. 어떤 나라는 자원으로 협상합니다. 석유가 많고 광물이 풍부하죠. 또 어떤 나라는 금융으로 협상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투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는 군사력으로 협상하죠. 무기가 강하고 군대가 큽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나가 강하면 그걸로 밀고 나갑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저는 칠판에 선을 그어가며 설명합니다. 한국은 하나만 강한 게 아닙니다. 제조가 강하고 기술이 강하고 군수가 강하고 인프라가 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전부 연결돼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한 분야를 건드리면 다른 분야가 즉시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반도체를 압박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생산이 줄어들면 전자제품 가격이 오릅니다. 전자제품이 비싸지면 통신망 확장이 늦춰지죠. 통신망이 늦춰지면 군사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밀립니다. 이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나옵니다. 학생들이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결된 강점은 상대가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씩 차례로 오는 게 아니라 동시에 오기 때문입니다. 어를 막으려다 비가 터지고 비를 막으려다 시가 터집니다. 상대는 어디부터 막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 사이 시간이 지나가고 비용이 늘어나고 계획이 무너집니다. 저는 여기서 핵심을 짚습니다. 한국은 세 가지 속도가 동시에 빠릅니다. 첫째, 전환 속도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생산 라인을 빠르게 바꿉니다. 민수에서 군수로, 군수에서 민수로 전환이 빠르죠. 둘째, 생산 속도입니다. 같은 물건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습니다. 품질은 유지하면서 속도를 올립니다. 셋째, 복구 속도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빠르게 회복합니다. 공장이 멈춰도 재가동이 빠르고 시스템이 흔들려도 복원이 빠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빠른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학생 하나가 손을 듭니다. 교수님, 그럼 다른 나라로 대체는 불가능한 겁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합니다. 이론상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실제 사례를 설명합니다. 구체적 국가 이름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단계, 표준에서 막힙니다. 대체 국가가 만든 부품이 기존 시스템과 안 맞습니다. 규격이 조금씩 다르고 호환성이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2년입니다. 두 번째 단계, 납기에서 무너집니다. 대체 국가는 같은 물량을 만드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약속한 날짜를 못 맞추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음 단계 공정이 전부 밀립니다. 계약이 깨지고 위약금이 발생하고 신뢰가 무너집니다. 세 번째 단계, 비용에서 붕괴됩니다. 시간이 늘어나면 비용도 늘어납니다. 인건비가 오르고 보관료가 추가되고 금융 비용이 붙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2배, 3배로 늘어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싸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기기 어려운 나라가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기기 어렵다는 건 뭘까요?
힘이 세다는 뜻입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면 못 이긴다는 거죠. 하지만 예측하기 어렵다는 건 다릅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죠. 어떤 분야가 연결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상대는 계획을 못 짭니다. 어안을 짜면 비가 막히고 비안을 짜면 시가 터집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변수가 너무 많아서 결과가 계속 바뀝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강의실이 조용합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말합니다. 한국을 상대하려면 전체를 봐야 합니다. 하나만 보면 실패합니다. 그런데 전체를 보는 순간 손 뗄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연결돼 있으니까요. 하나를 건드리면 나머지가 반응합니다. 그래서 세계는 한국을 밀어낼 수도 완전히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대신 균형을 맞춥니다. 견제하되 밀어내지 않고 붙잡되 통제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세계가 한국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강의가 끝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균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왜 한국을 놓지 못하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강의실 분위기가 바뀝니다. 미국은 여전히 최강국입니다.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도 크고 영향력도 압도적이죠. 그래서 이 질문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의 강점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대신 잃어버린 것 하나만 말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나라가 아닙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집니다. 무슨 뜻일까요? 미국은 설계는 여전히 잘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표준을 만들고 특허를 쌓습니다. 금융도 강합니다. 달러를 찍고 투자를 결정하고 시장을 움직이죠. 그런데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손과 공장입니다. 직접 만드는 능력 말입니다. 과거엔 미국도 공장이 많았습니다. 철강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전자제품도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해외로 나갔습니다. 설계는 미국에서 하지만 생산은 다른 나라에서 합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학생 하나가 손을 듭니다. 교수님, 그래도 미국이 설계하면 다른 나라가 만들어주잖아요.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평상시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위기 때는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위기가 오면 시간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는가, 얼마나 빨리 보급할 수 있는가가 승패를 가릅니다. 그런데 생산시설이 다른 나라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운송 시간이 추가됩니다. 통관 절차가 필요하죠.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대응이 늦어집니다. 이게 쌓이면 몇 주, 몇 달이 늦춰집니다. 저는 단정합니다. 현대의 패권 경쟁은 힘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입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생산 속도가 빠릅니다. 공장이 많고 노동력이 풍부하고 규모가 큽니다. 하지만 첨단 기술은 아직 부족합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기술이 앞섭니다. 설계도 잘하고 연구도 많이 하죠. 하지만 생산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속도가 부족한 쪽은 스스로 모든 걸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속도를 보완해줄 나라가 필요합니다. 저는 칠판에 세 단어를 씁니다. 생산, 정비, 납기, 그리고 설명합니다. 생산이란 뭘까요? 물건을 만드는 겁니다. 빠르게, 정확하게, 대량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비란 뭘까요? 고장난 걸 고치는 겁니다. 무기가 고장나면 빨리 고쳐야 다시 쓸 수 있죠. 납기란 뭘까요? 약속한 시간에 맞추는 겁니다. 늦으면 전체 계획이 무너집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기준에 맞고 빠르고 믿을 수 있는 나라는 더 적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학생들이 집중합니다. 저는 말합니다. 미국이 필요한 건 대신 싸워줄 나라가 아니라 함께 가동시킬 나라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과거의 동맹은 간단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함께 싸우는 거였죠. 하지만 현대의 동맹은 다릅니다.
평상시에도 계속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무기를 같이 만들고 부품을 주고받고 시스템을 함께 돌립니다. 전쟁 전에 이미 묶여 있는 겁니다. 한국은 이 역할을 합니다. 미국이 설계한 무기를 빠르게 생산하고 고장난 장비를 빨리 고치고 필요한 부품을 제 시간에 보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미국 혼자선 속도가 안 나옵니다. 중국은 빠르지만 신뢰가 부족합니다. 유럽은 기술은 있지만 규모가 작습니다. 일본은 정밀하지만 전환이 느립니다. 그럼 누가 남을까요? 한국입니다. 학생 하나가 묻습니다. 교수님, 그럼 미국은 한국을 통제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합니다.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통제는 저항을 만들고 저항은 균열을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미국은 다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통제가 아니라 밀착입니다. 시스템을 함께 쓰고 규격을 맞추고 생산망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빠져도 미국이 흔들리고 미국이 흔들려도 한국이 타격을 받습니다. 서로 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전략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신 단단히 연결시킵니다. 명령은 끊을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연결은 다릅니다. 끊으면 둘 다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과의 연결을 계속 강화합니다. 무기 생산, 기술 협력, 공급망 통합. 이 모든 게 한국과 미국을 더 단단히 묶습니다. 강의가 끝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국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국은 왜 한국을 적으로 만들지 못하는지 그 딜레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중국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중국의 외교는 매우 일관적입니다. 주변국을 하나씩 묶어갑니다. 먼저 경제로 시작합니다. 무역을 늘리고 투자를 하고 시장을 열어줍니다. 그 다음 기술로 넘어갑니다. 협력 사업을 만들고 공동 개발을 하고 표준을 맞춥니다. 마지막은 안보입니다. 군사 훈련을 같이 하고 무기를 팔고 영향력을 키웁니다. 이 순서는 거의 안 바뀝니다. 체계적이고 계산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한국만 예외입니다. 학생들이 집중합니다. 저는 칠판에 3가지 조건을 씁니다. 첫째, 중국 산업의 필수적인 파트너. 둘째, 미국 안보 구조의 깊숙이 편입. 셋째, 독자적인 기술과 군사 역량 보유. 그리고 말합니다. 이 3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첫 번째 조건 때문에 중국은 한국을 밀어낼 수 없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가 없으면 중국 공장이 멈추니까요. 두 번째 조건 때문에 중국은 한국을 완전히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미국과 너무 단단히 연결돼 있으니까요. 세 번째 조건 때문에 중국은 한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독자 역량이 있으면 예측이 어려우니까요. 이 3가지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학생 하나가 손을 듭니다. 교수님, 그럼 중국이 한국을 압박한 적은 없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있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단기적으론 충격이 있었습니다. 무역이 줄고 관광객이 줄고 분위기가 나빠졌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론 오히려 구조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압박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중국 시장 비중을 줄이고 다른 시장을 늘렸습니다. 중국 부품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생산을 늘렸습니다. 미국, 유럽,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이 다시 압박하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과거 사례를 언급합니다. 구체적 사건 이름은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흔들린다는 건 뭘까요? 일시적으로 타격을 받는 겁니다.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죠. 하지만 방향을 바꾼다는 건 다릅니다. 근본적인 노선을 바꾸는 겁니다. 한국은 흔들렸지만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했습니다. 독자 기술 개발도 계속했죠.
다변화도 가속화했습니다. 중국 내부 평가는 어땠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압박은 효과가 있었지만 굴복은 없었다. 이게 중국에겐 딜레마입니다. 압박을 더 세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중국에서 더 멀어집니다. 미국 쪽으로 더 기울죠. 압박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계속 독자 노선을 갑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어느 쪽도 중국에게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는 결정적인 한 단어를 말합니다. 메모리. 강의실이 더 조용해집니다. 메모리가 뭘까요? 반도체의 일종입니다.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핵심 부품이죠. 어디에 쓰일까요? 스마트폰, 컴퓨터, 서버, 인공지능, 자율주행, 군사 시스템. 현대 산업 대부분이 메모리에 의존합니다. 그럼 메모리는 누가 만들까요?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한국이 차지합니다. 중국도 메모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많은 돈을 투자하고 공장을 짓고 인력을 모았죠. 하지만 아직 격차가 큽니다. 기술력에서 수율에서 안정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중국은 여전히 한국산 메모리를 씁니다. 첨단 산업을 키우려면 필요합니다. 군사 현대화를 하려면 필요하죠.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려면 필요합니다. 저는 단정합니다. 한국을 건드리는 순간 중국의 속도가 먼저 늦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메모리 공급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 가동률이 떨어집니다. 신제품 출시가 늦어지죠. 수출 계약을 못 맞춥니다. 대체품을 찾는 동안 경쟁국이 앞서갑니다. 시간이 지체되는 겁니다. 중국에게 시간 지체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전략은 속도에 기반하니까요. 빠르게 키우고 빠르게 따라잡고 빠르게 추월하는 게 중국 방식입니다. 그런데 한국을 압박하면 이 속도가 꺾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선택합니다. 한국을 밀어내지도 끌어당기지도 않습니다. 대신 관리합니다. 저는 마지막 판결을 내립니다. 중국에게 한국은 적이 아니라 관리 대상입니다. 적이라는 건 뭘까요? 없애야 할 상대입니다. 하지만 관리 대상은 다릅니다. 존재를 인정하되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두는 겁니다. 너무 가까워지지 않게, 너무 멀어지지도 않게, 너무 강해지지 않게, 너무 약해지지도 않게.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국의 전략입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없애지도 못합니다. 끌어당기고 싶지만 완전히 못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중국도 한국을 향해 두 개의 줄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견제하는 줄입니다. 너무 미국 쪽으로 기울지 않게 경고합니다. 다른 하나는 연결하는 줄입니다. 경제 협력을 유지하고 필요한 부품을 받습니다. 이 두 줄을 동시에 잡는 겁니다. 강의가 끝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러시아와 중동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쟁 이후 이들이 왜 같은 질문을 던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전쟁 중의 경제 지표는 대부분 착시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집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군수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공장이 풀가동되고 숫자가 올라가죠. 그래서 경제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착시입니다. 군수 생산은 소비가 아니라 소모이기 때문입니다. 폭탄은 터지고 포탄은 날아가고 무기는 부서집니다.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진짜 계산서는 전쟁이 끝나고 나옵니다. 저는 러시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러시아는 자원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완공 능력입니다. 설계는 할 수 있습니다. 시작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끝을 못 냅니다.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관리가 안 됩니다. 일정이 늦어지고 비용이 폭발하고 품질이 떨어집니다. 저는 단정합니다. 러시아는 파괴는 할 수 있었지만 건설은 혼자 못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의존할까요? 학생이 말합니다. 중국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중국은 빠릅니다. 하지만 신뢰는 다른 문제입니다. 중국은 속도가 강점입니다. 하지만 고급 인프라는 정밀함과 내구성이 필요합니다. 아직 검증이 부족합니다. 저는 여기서 중동을 연결합니다. 중동도 지금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은 석유 이후를 준비합니다. 새로운 도시를 짓고 미래 산업을 키우려 하죠. 이게 성공하려면 설계만으론 안 됩니다. 끝까지 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설계는 잘하지만 직접 짓진 않습니다. 유럽은 기술은 좋지만 규모가 작고 느립니다. 중국은 빠르지만 신뢰가 불확실합니다. 그럼 누가 남을까요? 저는 칠판에 한 줄을 씁니다. 설계 실행 완공. 그리고 말합니다. 한국은 설계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끝내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품질로 끝까지 해냅니다. 중간에 문제가 생겨도 해결합니다. 일정이 밀려도 따라잡습니다. 러시아는 이걸 압니다. 전쟁 이후 복구에 누가 필요한지 알고 있죠. 중동도 이걸 압니다. 석유 이후 미래를 누가 만들어줄 수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동의 계산표에 같은 이름이 올라갑니다. 한국입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저는 덧붙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왜 그럴까요? 러시아와 중동은 시간이 없습니다. 빠르게 복구하고 빠르게 전환해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해낼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선택지가 좁습니다. 그 중에서도 검증된 나라, 믿을 수 있는 나라,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나라는 더 적습니다. 한국이 그 목록에 있습니다. 강의가 끝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본과 유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일본과 유럽은 어떨까요?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일본과 유럽은 선진국입니다. 기술도 앞서고 경제도 안정적이고 제도도 성숙했죠. 그래서 이 질문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직하게 말합니다. 이들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완성돼 버렸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완성이 왜 문제일까요? 완성은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천천히 설명합니다. 일본을 봅시다. 일본은 안정적입니다.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품질이 높고 신뢰도가 뛰어나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가 성숙하고 복지가 좋고 사회가 안정적입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완성은 축복이지만 다음 단계로 갈 때는 족쇄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완성된 시스템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모든 게 연결돼 있고 모든 게 균형을 이루고 있고 모든 게 이해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한 군데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곳이 흔들립니다. 노동 시스템을 바꾸려면 기업이 반발합니다. 생산 방식을 바꾸려면 노조가 반대합니다. 공장을 옮기려면 지역이 저항하죠.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학생 하나가 묻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은 왜 바꿀 수 있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대답합니다. 한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요. 한국은 계속 바뀝니다. 생산 라인을 바꾸고 공장을 재배치하고 인력을 재교육합니다. 빠르게 전환하고 빠르게 적응하고 빠르게 다시 시작합니다. 왜 가능할까요? 완성되지 않아서 유연합니다. 바꿀 게 남아있으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칠판에 두 단어를 적습니다. 토론, 실행, 그리고 설명합니다. 일본과 유럽은 토론에 강합니다. 한국은 실행에 익숙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토론은 뭘까요? 계획을 세우고 의견을 모으고 합의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죠.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회의가 많습니다. 검토가 깁니다. 합의에 시간이 오래 걸리죠. 유럽은 어떨까요? 이해관계자가 많습니다. 노조, 정부, 기업, 시민단체가 모두 의견을 냅니다. 조정하는데 몇 달, 몇 년이 걸립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토론도 하지만 실행이 빠릅니다. 결정이 나면 빠르게 움직입니다. 공장을 짓고 라인을 바꾸고 제품을 내놓습니다. 이 차이는 평상시엔 작습니다. 하지만 위기 때는 벌어집니다.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빠르게 바꿔야 살아남습니다.
생산을 전환하고 공급망을 재편하고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하죠. 이때 토론만 하면 늦습니다. 실행 속도가 승패를 가릅니다. 학생들이 집중합니다. 저는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유럽은 점점 더 한국이 만든 결과 위에 서게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첨단 제조를 봅시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가 없으면 최종 제품을 못 만듭니다. 일본도 이걸 필요로 합니다. 유럽도 필요로 하죠. 에너지를 봅시다. 전환 속도가 중요합니다. 빠르게 새로운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국은 원전, 수소, 배터리 기술을 빠르게 상용화합니다. 일본과 유럽도 이게 필요합니다. 방산을 봅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무기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빠르게 생산하고 빠르게 납품해야 합니다. 유럽 공장은 속도가 안 나옵니다. 한국 공장은 빠릅니다. 인프라를 봅시다. 낡은 시설을 교체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은 설계부터 완공까지 빠릅니다. 일본과 유럽은 이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본과 유럽은 한국이 만든 부품을 씁니다. 한국이 지은 인프라를 씁니다. 한국이 완성한 시스템을 씁니다. 이게 의존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정의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보완입니다. 하지만 보완 없이는 진행이 안 됩니다. 경쟁이라는 건 뭘까요? 이기고 지는 겁니다. 하지만 보완은 다릅니다. 부족한 걸 채우는 거죠. 일본과 유럽은 기술은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부족합니다. 한국은 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정이 늦어집니다. 계획이 밀립니다. 목표를 못 맞추죠. 그래서 일본과 유럽은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한국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나눠가지고 기술을 다투죠. 감정적으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로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이미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없이는 속도가 안 나옵니다. 일정을 못 맞추고 계획이 무너지고 경쟁에서 뒤처집니다. 그래서 일본과 유럽도 한국을 향해 두 개의 줄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견제하는 줄입니다. 너무 앞서가지 않게, 시장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 않게 견제합니다. 다른 하나는 협력하는 줄입니다. 필요한 걸 받고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연결을 유지합니다. 이 두 줄을 동시에 잡습니다. 강의실의 말이 사라집니다. 강의가 끝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한국은 이제 선택지가 아니라 전제 조건이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의의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중동, 일본, 유럽을 모두 봤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 행동은 무엇일까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제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려합니다. 저는 이걸 한 문장으로 묶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변수로 남습니다. 변수라는 건 뭘까요? 빠지면 결과가 바뀌는 요소입니다. 한국이 빠지면 계획이 달라집니다. 일정이 늦춰지고 비용이 늘어나고 결과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국을 고려합니다. 학생이 묻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은 강대국입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합니다. 한국은 패권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소국도 아닙니다. 패권국은 질서를 설계합니다. 약소국은 그냥 따릅니다. 한국은 어디일까요? 저는 단정합니다. 한국은 이제 일부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전체를 결정하진 못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결정합니다. 어떤 기술을 쓸지, 어떤 표준을 따를지, 누구와 협력할지 결정합니다. 이 결정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세계가 한국을 조심합니다. 가장 위험한 이유는 뭘까요? 한국이 공격적이어서가 아닙니다. 한국은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속도를 조정할 수 있고 선택지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유연성이 패권국에게 가장 불편합니다. 예측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강의를 이렇게 끝냅니다.
견제는 힘의 증거입니다. 약한 나라는 견제받지 않습니다. 의존은 가치의 고백입니다. 필요 없는 나라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향하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한국은 지금 선택지가 아니라 전제 조건이 됐습니다. 선택지라는 건 뭘까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다릅니다. 이게 없으면 시작조차 못합니다. 한국이 빠지면 계획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세계는 한국을 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견제는 하되 밀어내지는 못합니다. 이게 바로 균형입니다. 강의실 불이 꺼집니다. 학생들은 천천히 자리를 뜹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